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무진장 덥죠. 아유. 학원 오는데 한 바가지를 흘렸는데, 땀이. 네. 자, 오늘 공부할 분미가, 처음부터, 권리변동부터 어디까지냐면 통정 호의 표시까지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판서노트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다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권리변동이라는 파트 공부를 했죠. 그러면 요거 기억나세요? 네, 요 그림. 지금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파는 거죠. 그럼 집이 이렇게 넘어오면 을은 집에 대한 권리를 뭐 하는 거죠? 취득하는 거죠. 그럼 갑은 자기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권리가 상실되죠. 그럼 권리의 취득 또는 발생, 권리의 상실 또는 소멸. 그러면 집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리의 득, 실, 변경 또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네? 취득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권리 변동에서 권리 취득의 부분이에요. 권리 취득은 크게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원시 취득은 어떤 게 원시 취득이냐면 최초로 소유권이 발생하는 형태가 원시 취득.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한다. 원자 시자 원시가 무슨 뜻이에요? 원시. 최초란 뜻이죠. 최초의 인류를 뭐라 그래요? 최초의 인간. 원시인 마냥 권리도 처음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무슨 취득? 그러면 승계는 무슨 뜻이에요? 승계. 뒤집으면 계승. 넘겨받는 거죠. 이미 존재했던 권리를 넘겨받는 형태의 취득을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은 다시 어떤 거예요? 처음 취득하는 거. 요거는 이전 받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가 권리가 새로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이건 있는 권리가 넘어오면서 다시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은 얘는 없던 권리가 최초로 권리가 발생하는 게 원시 취득이고 얘는 있던 권리가 이전함으로써 형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이다. 그죠? 그럼 이 승계 취득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 설정 들어가면 전부 설정적인 형태의 승계. 예컨대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설정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전부 설정적 승계예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저당권 이전 이런 것들을 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봐봐요. 그럼 이전적 승계는 다시 또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눈다 그랬죠. 특정은 말 그대로 콕 집어서 넘겨주는 형태의 승계가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게 포괄 승계? 상속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전체 재산 중에 일부를 지분의 형태로 싸그리 넘겨받죠. 그래서 이거는 콕 찍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포괄 승계고 요거는 콕 찍어서 넘어간다 그래서 특정 승계 그래요. 예컨대 매매는 어떤 거죠? 특정 승계. 그죠? 매매는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 그럼 매매나 상속은 승계 취득이죠? 네. 그죠? 네. 매매나 상속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네?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다시 매매는 특정 포괄. 특정. 매매는 이전 설정. 이전. 매매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그렇죠. 그럼 이제 원시 취득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게 원시 취득이죠? 대표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이죠. 그죠? 건물 신축하면 없던 소유권이 새로이 발생했잖아요. 최초 발생.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원이 있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보나, 가공, 취득, 시효선의 취득. 다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보나, 가공, 취득, 시효, 선의 취득. 한 번 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보나, 가공, 취득, 시효, 선의 취득. 아, 왜 못해요? 다시. 소유권 취득 원인,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했죠. 저 오늘 처음인데요. 없죠? 이씨. 그럼 알아서 따라와야 돼요. 다 했는데. 다시. 어떤 거예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보나, 가공, 취득, 시효, 선의 취득. 그게 다 무슨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구별해요? 전주의 하자, 전주의 권리의 하자나 흠이 있다면 그 하자나 흠이 후주에게 승계되면 승계 취득,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 취득이다. 그죠? 이런 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에 1번입니다. 칠판 보시면 나와 있네요. 권리의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죠? 얘는 뭐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승계 취득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얘는 승계 취득이죠. 상속이니까. 취득 시효는 무주물 선점,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부합, 호나, 가공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 건물 신축, 원시 취득이죠. 다 원시 취득이니까 승계 취득은 뭐? 1번이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예요.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그랬죠. 자,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이에요. 취득 시효.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러면? 틀렸죠.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최초 취득은? 원시죠. 매매에 의한 건? 승계. 무주물 선점? 저당권 취득.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답은 몇 번? 1번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는 파트예요. 자, 요거 뭐였죠? 자판기.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예요. 기본 이론일 때. 그죠? 자판기에 뭐 있어요? 동전. 동전을 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누르죠? 그 다음에 커피가 나오네요. 그죠? 그 순서가 첫 번째 동전을 넣고, 두 번째는 누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 나오죠? 요 순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동전 넣고, 칠판 보세요. 두 번째는 버튼 누르고, 세 번째는 커피 뽑죠? 요거를 대입시키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동전을. 그 다음에 누르는 걸 요건이라 그러고, 필요한 조건, 동전 넣고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요 구조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사실이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을 갖추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법률 효과 나온다고 그랬죠? 이 법률 효과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그랬다? 그렇죠. 권리 변동이라고 했다. 권리 변동이 뭐였어요? 방금 전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득, 실, 변경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했었어요.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했었죠. 자, 그럼 법률 사실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사표시인 법률 사실과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 사실로 나눈다. 일찍 법률 사실을 동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전. 그죠? 동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라는 동전과 의사표시가 아닌 동전. 법률 요건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와 뭐였어요? 법률의 규정이라 그랬죠.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그럼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그죠? 법률 규정도 법률 요건인 거예요.
둘 다 요건이에요. 그런데 그 요건은 의사표시 아닌 걸 사실로 쓰는 요건이에요. 얘를 동전으로 써야 돼요. 얘는 얘를 동전으로 써야 되고. 아시겠죠? 요건은 누르는 거죠. 사실은 동전이에요. 동전 넣고 누르는데 의사표시라는 동전을 넣으면 뭘 눌러야 돼요? 법률 행위를 누르는 거고, 의사표시 아닌 동전을 쓰면 뭐를 눌러요? 법률의 규정을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법률 요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동전 넣고 눌러서 커피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재료로 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는 스토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컨대 임대차라는 거는 뭐죠? 물건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은 그 빌린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죠. 그럼 임대차라는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려면 법률 행위가 되려면 그 안에 법률 사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 플러스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대차라는 법률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실을 모른다라는 걸 뭐라 그러죠? 선의 그러죠. 선의. 그죠?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다시. 왜 이래요?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통정 무효는. 사회질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절대적 무효, 이런 것들을 상대적 무효라고 하잖아요. 왜? 법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법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는 법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시간이 경과돼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인데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소멸시효는 왜 생기느냐? 법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해되셔요? 다시. 최고를 한단 말이에요. 최고를 해요. 최고는 우리 의사표시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얘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최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수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죠. 왜? 법이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법이 정해서.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라는 법률 요건은 뭐가 다른 거냐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고 동전으로 쓰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 아닌 이런 것들을 동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차이는 뭐냐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뭐 했기 때문에? 의혹을 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하는 것이고, 요거는 당사자가 의혹하든 안 하든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예? 그럼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죠. 법이 정해 놨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왜? 법이 정해서 당사자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데 매매를 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의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법률행위는 요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요건이죠. 근데 무엇이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요소가 되는 법률 요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법률 행위라고 하자. 다시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X죠. 주어가 얘라면 서술어는 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법률 사실이란, 다시 의사표시란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란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되면 서술어는 뭘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그럼 틀리게 내려면 의사표시란 요건이다 그러면 법률행위란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해했다고 해줘요. 이해된 거예요? 네. 노래 한 곡 해볼까요? 시작. 사실요건 요과 권리 변동. 사실요건 요과 권리 변동. 의사표시 아닌 것.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2절. 법률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 규정 의사표시 아닌 것. 이렇게. 노래만 하면 뭐하냐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러면 자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뭐야? 법률 칠판 보세요. 칠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 이 문제지 2페이지. 2페이지에 나온 거 그거예요. 탑 오브 문제. 문제 중에 탑이다. 요 단원의 문제의 탑이다. 그거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보시고 법률 사실과 요건에 관한 설명인데 1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 요게 의사표시죠? 요게 법률 사실이죠? 그것이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뭐라 그래야 돼요? 요건이다 그래야 되죠? 이걸 틀리게 하려면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의미에서 선의.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의사표시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법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또 3번 시간이 경과했다. 요거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법률 사실이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 사실. 우리 법률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건. 이거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거. 이거는 정신작용에 의하는 거. 예? 법률 사실을 쭉 분류하니까 용태 사건으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렇더라도 용태와 사건으로 분류하든 뭐 하더라도 법률 사실은 크게 의사표시인 것과 의사표시 아닌 것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다 의사표시 아닌 거예요. 예? 예. 용이 얼굴 용이고 태가 몸짓 태예요. 얼굴과 몸짓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용태라고 합니다. 용태. 예? 임금님의 용안 그러잖아요. 예? 임금님의 용안. 그 한자는 달라요. 그런데 이 용태라는 건 얼굴과 몸짓을 얘기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느끼면 얼굴이나 몸짓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정신작용과 관련 있는 것을 용태라고 하고 법에서는 정신작용 관련이 없는 것을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얘네들에 따라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상소 이런 것들, 취득시효, 선입시효,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법률 사실과 관련된다.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시효, 권리가 발생한다. 취득시효. 그죠? 4번 무건대리 행위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 최고예요. 최고. 얘는 의사표시예요?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의사표시인 거 아닌 거? 아닌 거. 의사표시 아닌 거니까 법의 내용, 법의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면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민법 5번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였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저기잖아요. 예. 이 책으로 봐요.
이게 파일이 이게 잘못됐나 봐요. 예.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조문을 써놨는데 이게 왜 깨졌네. 551조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1항 해제권자의 뭐라고 쓴 거예요? 해제권자가 상당한 시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해제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사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최고를 해요. 최고를 해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항 보시면 이 기간 내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해제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해제권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데 552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상대방이 최고를 한단 말이에요. 너 해제권 행사해라. 안 할래? 할래. 근데 얘가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해제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게 552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문 5번 보시면 민법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법이 552조에서 정한 효과예요. 당사자가 의혹한 효과예요. 법이 정한 효과잖아요. 결국 최고에 따른 해제권의 소멸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 법률 규정이요. 그래서 552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죠, 다시. 여기 문제집 4페이지에 이제 3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7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 그랬죠. 자, 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를 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종류들이 다 법률행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종류를 보시니까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분류를 했네요. 그죠?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 그러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방행위라고 해요. 그럼 얘는 몇 방이에요? 의사표시 두 개니까 쌍방에서 의사표시를 한다. 쌍방행위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단독행위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암기했었죠? 뭐였어요? 동철, 상추면, 해, 취 그랬죠?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하고 우치요. 이렇게 암기했죠? 그럼 얘네들이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차이점은 상대방이 있고 없고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 얘는 도달이 필요 불요. 근데 얘는 도달할 상대방이 없죠. 이게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거예요? 유언, 유증, 권리의 포기. 또 얘기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문제를 물을 수 있죠. 문제를 물을 때 도달이 필요한 경우는 도달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매매, 증여, 임대차 이것도 다 계약이죠. 질문,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네? 있는 없는으로 가면 안 돼요. 얘는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죠? 네, 계약.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도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저당권 설정도 계약입니다.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보면
매매나 증여나 임대차는 우리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이건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물권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인이나 협의상 이혼, 입양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가족행위 또는 신분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신분법상의 법률행위가 신분행위. 신분법은 뭐냐면 우리 민법 4편, 5편에 말하는 친족법과 상속법을 친족상속법을 합쳐서 신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가족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신분행위. 물권법상의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물권행위. 채권법상의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아시겠죠? 네. 그럼 소송법상의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소송행위. 행정법상의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론이 결국 모든 법으로 다 확대되는 거예요. 행정법상의 행정행위, 소송법상의 소송행위, 상법상으로 가면 상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 간의 법률행위를 상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참고로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보시죠, 그럼. 문제 몇 번이에요? 4페이지에 3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죠? 기억 보시면 동의잖아요, 동의. 그런데 앞에 한정후견인의 동의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문제 풀 때, 그죠? 한정후견인은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줬다. 우리 동철, 상추면, 해해, 취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럼 취소가 단독행위인 건 아시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 취소라는 단어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동의 단독행위라는 거 아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단독행위 잘 찾는데 이걸 넣으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를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정 대리인이 누가 될 수 있어요?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해줬다. 동의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동철, 상추면, 해해, 취 앞에다가 붙여도 주눅 들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럼 동의는 단독행위 맞죠? 니은. 사기에 의한 매매 계약의 취소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맞아요? 취소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얘는 아니죠.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역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몇 번? 1번이 답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인데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눠서 보면 지금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여자분이 돈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집을 이전해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뭐라고 하자? 매매라고 하자. 매매. 그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남자분은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고 여자분은 대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참고로 이쪽을 매도인, 이쪽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각각에게 뭐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대금 지급 청권이 발생하고 이쪽은 재산권 이전의 청권이 발생하는데 각각은 채권이에요. 대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 저 사람이 채무자. 그럼 이걸 뒤집어서 의무로 보면 재산권 이전의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각자에게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자? 채권행위라고 하자. 왜냐하면 이게 채권이라 그랬죠? 참고로 채권이 뭐였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죠? 일종의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다. 이걸 우린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자고 매수인은 재산권 채권자죠? 물건 채권자, 대금 채권자. 그럼 뒤집어서 보면 이게 채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각각에게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권리 측면에서. 의무 측면에서 보면 의무가 발생하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권리로 보면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의무로 보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매매라는 것은 결국 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물권행위 보면 집을 받았죠. 매수인이? 매도인은 돈 받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도. 그러면 이 사람을 매도인 안 하고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양도인. 얘는 양수인. 양도인과 양수인은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이다 그랬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의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버리면 그게 바로 물권이 넘어갔으니까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결국 채권행위인 매매를 통해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처분행위인 소유권 이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양도를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을 왜 했어요? 왜 소유권 이전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매매했다는 얘기는 준 거예요.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나 물권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왜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왜 구별해야 되냐면 채권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권리자도 해도 되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해도 돼요. 채권행위는. 말 그대로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니까 얘는 권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어떤 게 채권행위냐? 채권법에서 나오는 법률행위가 죄다 채권행위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아까? 매매, 또 증여, 또 임대차, 또 교환 등등등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형태의 모든 계약이 다 채권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물권행위는 그러면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 물권행위입니까? 그렇죠.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다 물권행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권법에서 있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 행정법에 있는 법률행위는 행정행위, 채권법에 있는 법률행위는 채권행위.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법이 다 채권법의 일부예요. 채권법의 일부. 참고로 민법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주 오랜 얘기인데. 제1편 민법 2편 3편 4편 5편.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신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뭐라 그래요? 재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재산법과 신분법을 합친 총칙이 민법 총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처음 듣는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타인의 권리에 채권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타인 권리에 뭐는 처분행위는 이건 무효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란 말이에요. 남의 거 팔아먹는 거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우린 공부했으니까 남의 거 팔아먹는 게 채권행위라면 유효, 물권행위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 타인 권리의 저당권 설정은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4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의무 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게 바로 부담행위고 부담행위를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 측면에서 보면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건 의무 측면에서 부담행위다 그랬잖아요. 2번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부담행위다. 맞아요? 아니죠? 저당권 설정 무슨 행위? 이렇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들어가면 전부 그거는 물권행위 즉 처분행위다 그랬잖아요. 3번 자기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도 부담행위인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나요?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 그랬죠. 그럼 매매만 들어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타인의 권리의 증여는 유효, 타인의 권리의 교환은 타인 권리의 임대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행위니까. 그 다음에 4번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다. 우리가 처분행위는 방금 전에 뭐 봤죠? 물권행위 봤죠? 여기에 플러스 준물권행위다. 해서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 준한다는 건데요. 얘는 이행의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게 뭐냐면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예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준물권행위. 그래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면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야, 돈 안 갚아도 돼라고 말 한마디 하면 더 이상 의무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거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도 마찬가지고 채권 채무 그랬을 때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 두 가지는 뭐에 해당한다? 준물권행위다. 그래서 4번에서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 맞죠? 준물권행위니까. 그럼 뭘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채권 양도 대신 채무 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부담행위하고 다른 거예요. 부담행위는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법률행위 요건을 봅니다. 법률행위 요건 보시면 법률행위는 어떤 게 법률행위라고 했어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걸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이 필요한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성립되는 것이고 성립 요건을 만약에 갖추지 못했다. OK가 아니라 노K예요. 성립 요건 못 갖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성립 요건 뭐가 있었다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갖추면 성립되는 거죠. 성립되면 바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효력 요건을 또 갖춰야 되죠.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 효력 요건을 다른 말로는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유효 요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효력 요건은 다른 말로 무슨 요건? 유효 요건. 자, 만약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은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성립 요건이라면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뭐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를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정능, 법회, 사회적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두 번째 글자 따자 그랬잖아요. 정능, 법회. 그죠? 정능에서 법회하는 목적.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근데 일치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 어떤 거예요? 피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효력 요건이라면 특별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도 있어요. 어떤 거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은 뭐예요? 성취해야 되죠?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은 뭐 해야 돼요?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게 특별 효력 요건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게 민법 총칙의 전체 목차라 그랬습니다. 전체 순서예요, 요게. 네. 참고하시고. 자, 목적의 효력 요건인데, 목적은 뭐 해야 됩니까? 확정돼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하라는 말은 확실히 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애매모호하게 정할 수 없다면, 예컨대 해안가 주변에 7평의 토지를 양도한다. 그럼 해안가 주변에 7평의 토지를 양도한다라고 했다면 어느 토지냐 이거예요. 그게 대상이 7평의 토지가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럼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 대금과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계약 체결 당시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왜요? 이행기까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약 체결 당시에 꼭 정해놔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죠?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다고 해줘요. 언제요?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띡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질 거다. 안 줘놨잖아요. 그래도 매매는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줄 때까지, 입주 시까지만 확정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에 빠진 보석 반지를 찾아주면 1억 원 지급하겠다. 가능, 불능? 불능이에요, 불능. 그런 것들은 무효이다. 그런데 계약 체결을 하는데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할 시점이 3월 20일이에요. 4월 20일에 이행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쓴 날짜는 3월 20일, 그리고 입주 날짜는 4월 20일이에요. 이사 가는 날짜는. 이해되죠?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집이 불이 나고 또 계약 체결 이후에 불이 나고 나중에 또 불이 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잔 말이에요. 자, 만약에 계약 체결했는데 그 전에 불이 났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죠. 계약 체결 이후에 불이 나면 이때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그러면 4월 20일 이후에 불 나면 이건 불난집이지 불능이 아니에요. 왜? 4월 20일 날 이행을 했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행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의무 위반의 문제가 나오지 않죠. 여기서 불능이라는 말은 뭐가 불능이라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것은 권리 문제가 아니라 의무 이행의 문제다. 근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는데 언제냐? 계약 체결 이전부터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후발적 불능도 우리 계약법에 가면 또 나누게 되죠. 채무자 귀책 사유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귀 없으면 위험 부당. 그죠? 그럼 계약법에서 공부할 거고, 결국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질문,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계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라 그랬어요. 다만 집이 불이 나서 못 주게 된 시점이 계약 체결 이전이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관련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 그랬죠?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결하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아요? 맞죠? 하나라도 결하면 무효잖아요. 그죠? 2번.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요게 틀린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만? 그렇죠. 이행기까지만. 3번. 맞아요? 자, 성립 당초부터 목적이 실현 불가능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은 원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후에 불가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요. 그죠? 4번은요? 맞죠?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그랬잖아요. 후. 계약 체결 후. 객관적으로 불능이 됐죠? 이런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가 되죠. 5번.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맞아요? 그렇죠.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목적의 적법성 먼저 볼게요.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는 말은 법이 있잖아요. 법은 크게 어떻게 나눠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게 된다. 그죠?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강행법규라면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반드시 법에 맞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규정이라면 자기들이 이 임의법규는 안 지키고 자기들 멋대로 법률행위를 해도 상관없더라.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강행법규. 안 지켜도 되는 법을 임의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지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법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임의법규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자, 이거 뭐죠? 모니터. 요거는 본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이 얘기를 왜요? 얘는 주물이고 얘는 종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죠. 주물의 상용 그랬어요. 상용에 이바지하는, 공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사용한다. 이바지할 공짜. 그래서 결국은 주물은 본체인데 얘를 사용하려면 이 본체를 사용하려면 항상 모니터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사용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종물이라고 한다. 그럼 주물과 종물은 별개의 물건이죠. 별개의 물건인데 주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주물과 종물의 관계라고 해요. 예컨대 나룻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노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룻배와 노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해당한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해당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결과는 주물과 종물에 해당하는 관계라면 어떻게 되느냐? 100조 2항에 따라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래서 종물에 뭐라 그러죠? 수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시 모니터는 본체 처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본체가 팔리면 모니터는 1+1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별도로 돈 받고 넘겨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100조 2항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럼 이 100조 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그 얘기예요. 얘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럼 임의 규정이라면 자기를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죠. 법의 내용과 다르게 자기를 멋대로 계약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이 모니터는 별매하겠다. 1+1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본체사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따로 팔아먹겠다라고 해도 민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특약을 해도 이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 100조 2항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사회가 움직이려면 질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선풍기 질서예요. 무슨 질서? 선풍기 질서는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선풍기처럼 팩팩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런데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가 법령 중에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법이든. 그럼 민법,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법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뭐라고 하자? 강행 규정이라고 하자.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하자? 임의 규정이라고 하자.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랬을 때 그냥 사회 질서만 얘기해보잔 말이에요.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강행 규정 위반했다는 말은 뭘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법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라고 했다? 임의 규정이라고 했다. 그럼 임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은 사회 질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니들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다 임의 규정 아니면 강행 규정으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준은 뭔데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들을 다 뭘로 몰았어요? 강행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틀 안에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사건 난 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미국에서도 총기 사건 나왔죠. 몇 명이 또 죽었대요. 20대 청년이 총을 쏴가지고. 그죠? 또 경찰관이 신호 위반하는 고속도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량을 향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 위반한 차량을 통해서 차량에 대해서 60발의 권총을 쐈대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경찰관이 시민을 향해서 교통법규 위반한 시민을 향해서 60발의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예요. 그쵸? 근데 미국 사람들은 총을 휴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참 거기서 사는 건 불행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총을 휴대하면 무서운데 그럼 강도만 총 들고 나는 총 안 들면 그건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총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가 대단하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경외스러워요. 한편으로는. 그쵸? 아니 강도는 무기 들고 있는데 나는 그럼 빈손이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하죠. 내 자유권, 내 생명권을 지키려면 나도 총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놓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장창 교육을 해놓은 거예요. 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쵸?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뭐란 말이죠? 질서. 그걸 우리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들은 국민들이 멋대로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법으로 강제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이해하셨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이건 사회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놔두질 않는다.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무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규정은 아무리 위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무효로 하는 게 맞는데요.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강행규정도. 효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효력규정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효력규정과 위반하게 되더라도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단속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부동산 등기 특별
특별조치법. 에이씨. 거기서 뭐 나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합니까? 허용합니까? 금지하죠. 자꾸 이거 누르다 보니까 이제 써지는 게 잘 안 돼요. 어쨌든 금지하는데 이 규정, 부동산 특기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에 해당한다?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아니 강행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 위반하면 무효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굳이 왜 얘는 유효로 할 것이냐? 단속으로만 처벌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놔두고. 왜 그럴까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강행법규를 만든 거죠. 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행법규를 만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최다 위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무효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사회 혼란이 오더란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말이에요. 그 집행의 대상은 국민이죠. 네? 그러면 국민을,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국민들이 많다. 근데 법을 만들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 라고 법을 만들었다면 이건 죽이자고 만드는 법이죠. 그래도 필 놈은 다 펴요. 술 마시는 놈은 죽어야 된다 라고 법을 만들면 그래도 마실 사람 마신단 말이에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걸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는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사형제도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법으로 허용해주자. 하면 안 되는데 대신 단속하겠다. 벌금 내라. 이렇게 가야지 이 사람들 다 싸그리 묶어서 죽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법을 만드는 것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행규정의 효력인데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국민들을 법대로 묶어내야 되는데 위반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거 다 무효로 해서는 오히려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형제도는 합헌이에요. 현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지만 법 집행을 너무 강하게 하잖아요. 강하게 하면 쓸데없는 범죄가 더 많이 양산이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법을 너무 강하게 하면. 예를 들어 담배 하나 피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 벌금 1억 원을 때린다. 그럼 담배 한 대 핀 이 사람은 벌금 1억 원 맞잖아요. 아, 나 인생 끝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가파로. 그러니까 법을 너무 세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속만으로도 질서는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중간생활 등기고 또 뭐예요? 무허가 음식물의 음식물 판매행위. 이미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음식물 파는 사람,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순대 파는 사람들 널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에이씨 여기다가 독국물을 확 타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다시 단속만으로 하자.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게 효력 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 규정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문제를 보면 정리가 된다고 해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보시면 부동산 특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죠. 그러면 이게 단속 규정인데 따라서 요거 위반하게 되면 유효, 무효? 유효. 예? 유효가 되죠. 위반해도. 다만 처벌된다 그 얘기예요. 니은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건 뭘로 봐요? 직접 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역시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단속 규정이니까 요거 위반하면 유효, 무효? 유효. 디귿 보시면 중개사법상 개업, 여기 뭔지 아시겠죠? 요거는 5페이지의 6번 문제예요. 5페이지의 6번 문제. 디귿 보시면 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즉 중개, 보수, 한도 초과 금지 규정. 이건 뭐로 보죠?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판례가. 따라서 이거 위반하면 무효인 거예요. 이건 효력법규니까. 리을, 국토의 계획 및 유의하는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 토지거래 허가 지역과 관련된 규정. 이거 뭘로 봐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거래하면 유효, 무효? 무효죠. 왜냐하면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니까? 효력 규정이니까. 따라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뭐예요? 기억하고 니은이죠. 됐죠?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